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양자 컴퓨팅 쇼크웨이브입니다.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양자 컴퓨팅 쇼크웨이브,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운가? TXT 이 발췌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기술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일단 양자 컴퓨팅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현주소를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지금 하필 이 시점에 기업들에게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에 숨겨진 잠재적인 기회는 뭘지, 또 반대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현재 기술 발전 단계상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기술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기대감의 정점,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 환멸의 계곡, Turf of Disillusionment를 지나서 이제 막 계몽의 단계, Slope of Enlightenment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하이프 사이클 상의 위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발췌본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양자 기술에 대한 논의가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좋아, 가능하다면 이걸 어떻게 확장하고 실용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제 크게 이동했다. 이 부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논의의 무게중심 자체가 옮겨갔다는 거. 이게 단순히 기술이 뭐 조금 더 발전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시장이나 기업들이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대하는 태도, 그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아, 인식의 변화,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에이, 저거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정말 될까? 이런 의심의 누추리가 많았다면 이제는 이건 진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 우리 회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해야 하지? 이렇게 구체적인 고민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뭐랄까,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기업들의 양자 컴퓨팅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인식만 변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의 흐름, 그러니까 투자 동향도 이런 변화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발췌본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플렉션이라는 양자 기업이 무려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또 유럽의 IQM이라는 회사도 3억 2천만 달러,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대규모 투자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이렇게 정말 조 단위, 수천억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이게 단순한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는 거 아닐까요? 뭔가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베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무이론 중에 리얼 옵션즈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로 설명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리얼 옵션이요? 그게 어떤 개념인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요, 당장의 ROI, 투자 수익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미래의 이 기술로 인해 시장이 확 열렸을 때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을 미리 확보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일종의 미래 시장 선점권, 입장권 같은 걸 미리 사두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아, 미래 시장의 입장권이라.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입장권, 어떤 옵션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췌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핵심 인재 선점 옵션입니다. 인재요? 네,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팅 분야의 전문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극소수입니다.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죠. 그런데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일 때 이런 핵심 인재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나중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자원을 미리 선점하는 옵션을 사는 거죠. 확실히 사람은 중요하니까요.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학습과 경험 축적 옵션입니다. 발췌본에서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지식 및 경험 축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기술이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더라도 작은 규모로라도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걸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부딪혀보면서 이 기술이 가진 진짜 가능성은 뭔지, 또 반대로 현실적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걸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에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거나 전략 방향을 설정할 때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식 옵션을 확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리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뭔가요? 마지막은 혁신 브랜드 구축 옵션입니다. 이것도 발췌본에서 브랜드 플레이라는 용어로 언급하는데요. 사실 기술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양자 컴퓨팅으로 엄청난 돈을 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시장에 남들보다 먼저 뛰어드는 행위 자체가 저 회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기업이구나 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무형의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잠재 고객이나 우수한 인재, 또 좋은 파트너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마그넷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무형자산 옵션을 구매하는 셈이죠. 들어보니 정말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핵심 인재, 지식과 경험,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종류의 권리를 확보하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리얼 옵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투자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점을 조금 바꿔서요. 발췌본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이론을 언급하는데 바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제시한 파괴적 혁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론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기존의 고전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파고드는 그런 파괴적 혁신 기술의 성격을 띈다는 분석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파괴적 혁신 이론에 따르면 혁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존속적 혁신,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시장의 강자들이 보기에는 좀 하찮아 보이거나 수익성이 낮아 보이는 시장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기존 시장을 잠식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네, 그렇죠. 양자 컴퓨팅은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워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같은 건 기존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고 효율적이죠. 대신에 양자 컴퓨팅은 기존의 고전 컴퓨터로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계산하는데 수백만 년 이상 걸리는 그런 아주 특수한 문제들을 푸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풀리면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개발 분야입니다. 분자 수준에서 물질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이런 계산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신약 개발 기간을 지금의 절반 혹은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면 제약 산업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변화가 오겠죠. 와, 신약 개발 기간 단축이라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금융 분야에서의 포트폴리오 최적화나 리스크 관리, 혹은 물류 산업에서의 복잡한 운송 경로 최적화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물류 거점과 운송 수단을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 이런 건 기존 컴퓨터로는 풀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런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훨씬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특정 산업 분야에서 기존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계산 능력, 이걸 바로 양자 우위, 퀀텀 애드밴티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양자 우위를 먼저 확보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격차를 벌이게 될 겁니다. 아, 양자 우위. 그게 핵심 키워드군요. 네, 단순히 효율성이 조금 개선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 몸담고 계신 산업 분야에서 양자 컴퓨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존의 경쟁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로서의 양자 컴퓨팅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요즘 가장 뜨거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발췌본에서도 PwC의 스캇 라이큰스라는 분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규모 AI 투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컴퓨팅 인프라 전반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AI와 양자 컴퓨팅, 이 두 거대 기술 트렌드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봐야 할까요? 그 둘의 관계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흔히들 경쟁 관계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공생 혹은 공진화, 코에볼루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공생 관계요? 서로의 발전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양자 컴퓨팅의 수요를 견인하는 측면입니다. AI가 양자 컴퓨팅을 필요로 한다. 그렇습니다. 요즘 AI 기술, 특히 딥러닝 모델들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모델의 크기나 복잡성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CPU나 GPU만으로는 점점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컴퓨팅 장벽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컴퓨팅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즉, AI가 더 똑똑해지고 더 발전하려면 역설적으로 양자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모델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져서 기존 컴퓨터로는 감당이 안 되니 양자 컴퓨터가 필요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AI의 발전이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수요 견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떤가요? 양자 컴퓨팅이 AI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측면, 양자 컴퓨팅이 AI의 공급 능력을 혁신하는 측면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AI 알고리즘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첫째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많은 AI 문제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최적화 문제인데 양자 알고리즘 중에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샘플링입니다. 복잡한 확률 분포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작업은 여러 AI 분야에서 중요한데 양자 컴퓨터는 이 샘플링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자체입니다. 일부 양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특정 유형의 데이터 패턴을 기존 머신러닝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잘 찾아내거나 모델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의미나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최적화 샘플링, 머신러닝 능력 향상이라 AI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건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양자 컴퓨팅과 AI가 결합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양자 AI, 퀀텀 AI, 줄여서 QA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QAI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술적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시너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AI과 양자 컴퓨팅의 필요성을 키우고 또 양자 컴퓨팅은 AI의 능력을 한 단계 증폭시킨다.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예상되는 조합이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밝고 희망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강력한 기술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말입니다. 발췌본에서는 Q-Day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섬뜩하고 즉각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Q-Day.
이게 미래에 등장할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현재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개키 암호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날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위협이 된다고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직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 질문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자 가장 무서운 점을 드러냅니다. 왜 지금 당장의 위협이냐? 바로 지금 수확해서 나중에 해독한다. Harvest now, decrypt later라는 공격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지금 수확해서 나중에 해독한다. 그게 뭔가요?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5년 뒤든 10년 뒤든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장은 해독 능력이 없지만 미래에 해독할 것을 대비해서 현재의 인터넷상에서 오고 가는 중요한 암호화된 정보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긁어 모으는 겁니다. 대량으로 수집해서 어딘가에 저장해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열어볼 수 없는 금고지만 언젠가 열쇠가 생길 거라고 믿고 금고 자체를 통째로 훔쳐가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정확히 그런 비유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전해 보일 수 있죠. 암호화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암호화된 데이터 덩어리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해독될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럼 어떤 정보들이 주로 타겟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랫동안 가치를 유지하는 민감한 정보들이랬죠. 예를 들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 외교 전문, 첨단 산업 기술과 관련된 기업 비밀, 개인의 금융 정보나 의료 기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민감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암호가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양자 컴퓨터라는 만능 열쇠가 등장했을 때 과거에 수확해 놓았던 우리의 중요한 정보들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에 이미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청취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의 조직 혹은 개인의 중요한 데이터가 과연 이런 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 시나리오로부터 안전하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 시나리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건 정말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이군요. 그럼 기업이나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Q-데이 위협에 대비해야 할까요? 네, 발췌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산 식별 및 위험 평가입니다. 우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 중에서 어떤 것들이 현재의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지니며 양자 컴퓨터 공격에 취약한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목록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다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가 위험한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현황 파악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자 내성 암호 PQC 전환 로드맵 수립입니다. PQC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미래의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들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PQC 표준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이미 몇 가지 표준 초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표준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취약한 암호 시스템을 PQC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표준이 나오고 있으니 그걸 따라서 전환 계획을 세워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는 암호화 민첩성, 크립토 어질리티 확보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네, 암호화 민첩성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암호화 수업이 등장할지 혹은 지금의 PQC 표준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암호 기술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PQC로 전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할 때 시스템 전체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갈아엎지 않고도 비교적 쉽고 빠르게 새로운 암호화 표준이나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아키텍처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현관문 자물쇠가 고장나거나
더 좋은 자물쇠로 바꾸고 싶을 때 문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물쇠만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문을 설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암호화 민첩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산 식별 및 위험 평가, PQC 전환 로드맵 수립, 그리고 암호화 민첩성 확보. 이 세 가지가 Q데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언급했던 PwC의 스칼 라이큰스가 발췌본에서 기업들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양자 리터러시, 퀀텀 리터러시를 함양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런 Q데이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어떤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죠. 양자 리터러시, 즉 양자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감각을 조직 내에 갖추는 것은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선제적인 기회 포착과 실험입니다. 양자 리터러시가 조직 전반에 퍼져 있다면 단순히 IT 부서뿐만 아니라 현업 부서의 직원들도 우리 회사의 이 문제는 혹시 양자 컴퓨팅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양자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와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아, 조직 전체가 양자 기술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먼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양자 컴퓨팅으로 혁신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미리 탐색하고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업은 나중에 양자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었을 때 시장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죠. 남들이 이제 막 허둥지둥 따라하려고 할 때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협에 대한 학습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먼저 발견하게 해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회는 뭔가요? 두 번째는 더 흥미로운데요. 바로 리스크를 경쟁 우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PQC 전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을 생각해 보죠.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들에게 고객 데이터의 보안과 신뢰는 정말 생명과도 같습니다. 만약 어떤 은행이 다른 경쟁 은행들보다 훨씬 앞서서 PQC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은행은 잠재적인 Q데이 위협이 현실화되더라도 고객들에게 미래의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정보는 우리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마케팅할 수 있겠죠. 이건 다른 은행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신뢰 자산이자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 즉 경쟁력이 될 겁니다. 아, 그러네요. 보안을 잘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B2B 거래에서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다고 할 때 그 기업이 PQC 전환을 완료해서 데이터 보안의 안정성을 입증한다면 다른 파트너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다가오는 양자 시대에는 보안이라는 것이 더 이상 단순히 비용을 들여 막아야 하는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전력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 리터러시를 갖추고 PQC 전환을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곧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양자 컴퓨팅의 현재 위치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파괴적 혁신으로서의 가능성, AI와의 공진화, 또 Q데이라는 위협과 그 속에서의 기회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양자 컴퓨팅은 더 이상 20년, 30년 뒤에나 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췌본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이미 의미 있는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AI와의 시너지를 통해 기술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Q-Day라는 실질적이고 시급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즉각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현재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죠. 막연히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리더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양자적 학고, 퀀텀 띵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거창한 물리학 이론을 알라는 뜻이 아니고요. 양자적 사고,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관통하는 좀 더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첫째, 미래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리얼 옵션 관점이죠. 둘째, 현재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지 않고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 이게 타개적 혁신에 대한 통찰입니다. 셋째, 눈앞에 닥친 명백한 위협 Q-Day를 단순히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경쟁 우위와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 이게 PQC 전환과 양자 리터러시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보고 투자하며 파괴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위협을 기회로 전환하는 복합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기업 리더들에게 필요한 양자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췌본의 마지막 문장처럼 그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회 전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이야기 나눈 것은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보안 문제의 해결, PQC나 특정 산업에서의 최적화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만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훨씬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된다면 과연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회 구조 혹은 문화적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신소재 개발이 획기적으로 빨라진다면 우리의 의식주 환경은 어떻게 바뀔지, 혹은 인간의 뇌를 닮은 더 강력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이 될지,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어떤 놀라운 퀀텀 리프가 우리 사회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양자 컴퓨팅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